KHL은 어느덧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각 시리즈별로 치열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KHL 플레이오프 2라운드를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NHL에서는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NHL 동향은 NHL 하덴낫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플레이오프 파이널 챔피언 결정전에서 사할린이 일본 제지 크레인즈의 3연승을 거두고 사상 첫 플레이오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는 2018-2019 시즌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90회 시작합니다. (190회를) 맞은 비하인드넷입니다. 오늘 3월 17일 일요일 저녁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90회고요. 200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번 남았네요. 200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막연히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정도 아이디어 정리가 되셨다고요? 뭐 별건 없고요. 뭐 저희가 항상 뭐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가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100회 때 한번 특별하게 갔었고. 그래서 200회 또 특별하게 가나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뭐 딱히 근데 또 200회 100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200회도 뭐 시즌 끝날 거 다 끝나고 뭐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5월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그러면 얼추 NHL도 큰 무렵이고 뭐 거의 없을 때죠. 그래서 오늘부터 벌써 아시아리그가 없으니까 휑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한 부분은 이제 Q&A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이스하키 뭐 리그, NHL이든 뭐 아시아리그든 뭐 국내 구단, 해외 구단, 선수, 그다음에 뭐 저희들 할 것 없이 뭐든 물론 이제 거기서 좀 걸러지는 것들이 개처 사생활 관련된 거나 뭐 또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걸러지겠지만 그 밖에 이제 순수하게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뭐 댓글이든 메일이든 남겨주시면은 그거를 오늘부터 한번 받아볼까 하고요. 200회 때까지 한 10번, 10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걸 담아서 모아서 200회 때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좋을 거고 가능하다면은 뭐 선수분들이나 뭐 관계자분들이 직접 또 대답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큰 그림을. 이거 꽤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10주짜리인데 뭐 어떤 선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키를 해오셨습니까? 뭐 궁금합니다 하면은 뭐 그 선수 직접 불러다가 대답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물론 열심히 또 섭외를 하러 다니긴 해야겠죠. 또 Q&A인데 질문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한 10주를 잡은 거고요. 있는데요. 한 10주를 잡은 거고요. 뭐 선물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고. 해서 일단은 지금 그 러프하게 그려지는 그림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선수들, 뭐 관계자분들, 팬분들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럼 이제 장소 대여하고 뭐 하고 돈 들겠죠? 만약에 그게 또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모아놨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또 현장이나 아니면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또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타이밍상 뭐가 없을 타이밍이어가지고 지금부터 질문들을 받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190회 이후로 댓글이나 힘찬@온더스포츠.co.kr 이메일로 하키에 관한 어떠한 것이든 좋습니다. 네, 저희에 대한 것도 상관없고요. 온더스포츠에 관한 궁금한 점도 상관없고요. 뭐 대명 한라, 뭐 하이원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선수들, 구단들, 리그, NHL 등등등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질문부터 좀 심오한 뭐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것까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심껏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 그 당사자들에게 답변을 얻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참여가 없으면 200회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없으면 이제 200회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죠.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전 사연 배틀에 이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네. 또 열심히 홍보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질문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200회에 대한 안내를 잠시 하면서 오늘 190회 출발을 하는데요. 역시 여러분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미스터 샤이니 운찬님이 댓글을 주셨어요. 3월 13일에 댓글을 주셨는데 샤이니가 아니라 신윤찬님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아 듣고 보니 그렇군요. 아 미스터 신윤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댓글 다네요. 두 번째 댓글이라고 하셨네요. 사실 댓글을 어디 다는지 몰라서 못 달던 아재입니다. 온더스포츠 들은 지 횟수로 5년, 거의 초창기부터 들었던 것 같네요. 15년에 하키를 시작하고 미친 듯이 빠져들어 지금은 NHL의 광팬, 국내 리그도 가끔 직관, 못해도 방송이라도 보고 있고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까지 하키 관련된 꿈을 꾸는 1인입니다. 참고로 제 버킷리스트는 NHL 31개 아닌 시애틀까지 32개 링크장을 다 가보는 게 인생의 버킷리스트네요. 현재 3년에 3개 링크장 방문했네요 하셨어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내년 아시아리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국내 하키 관련 뉴스 정보 부탁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힘찬 PD님 운동 중에 처음 뵙네요. 걸걸한 목소리와 잘 어울리시는 외모. 흐흐. 인사 못 드렸지만요. 무튼 항상 응원 드립니다. 참고로 전 킹스 팬입니다. 15년에 하키 처음 접했을 때 최강자였고 블랙앤화이트 저지의 간지는 잊을 수 없네요. 동부는 레인저스고요. 지금은 응원하는 두 팀 모두 최하위네요. 유유. 이런 댓글이에요. 선택에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15년하고 지금 많이 판도가 달라졌네요. 네. 킹스도 그렇고 블랙박스. 운동 때 뵀으면은 아는 척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최근에 제가 운동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이 아니어서 대충 몇 팀 좁혀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바쁘게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봤자 한 달에 한두 번이니까요. 네. 그래서 몇 팀으로 좁혀지는데 다음에 뵈면은 한번 아는 척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캔커피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킷리스트. 이것도 굉장한 지금 장기 프로젝트인데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이 32개를 모두 다 다녀본다. 돈이 얼마인가요? 엄청나네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죠 지금. 네, 미스터 신윤찬님, 재밌는 내용 잘 봤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또 있는데요. SSK님이 댓글을 주셨어요. 방송 듣고 몇 가지 추가합니다. 28일 경기 직관 갔었는데 저도 경기 시작 전 시상식에서 자신을 호명하는 소리를 뒤로하고 묵묵히 골대 앞을 지키는 이바노프 골리의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어요. 각오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홀로 빙상 위를 머물다 인터뷰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이바노프 골리는 인터뷰할 때마다 꾸준히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흐흐흐. 이번에도 그랬고요. 다음 시즌에도 아시아리그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셨고요. 질문을 2개 주셨네요. 그리고 경기와 관련이 적은 소소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NHL에서 경기 중 벤치에 앉은 선수들이 무언가 냄새를 맡는 게 있던데 그게 뭔가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해트트릭을 하면 관중들이 모자를 던지던데 자기 모자를 던지는 건가요? 엄청난 모자가 모이던데 그 모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항상 궁금했어요. 흐흐흐. 질문 2개로 댓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경기 중에 벤치에 앉은 선수들이 냄새를 맡는데 이게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스멜링 솔트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직역을 하면 냄새나는 소금 같은 느낌으로 직역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나요. 그걸 맡으면.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제 그 스멜링 솔트를 한번 하면 굉장히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NFL의 탐 브레이디라든지 페이튼 매닝 같은 선수들이 이제 경기 중에 이 스멜링 솔트를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이제 성공한 선수들이 또 이제 다 활용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런 냄새를 맡았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확 집중력 같은 게 올라온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NHL 선수들도 최근에는 뭐 벤치에 들어갔을 때라든지 경기 직전에 한 번씩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뇌를 환기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습하고
흡입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약품, 용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허용이 되는가 보죠? 제재가 없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냄새가 나는 이제 포 같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거를 흡입을 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냄새만 흡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는 딱히 잡아내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약간 그 운전할 때 씹는 졸음방지껌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게요. 네. 뭐 이게 조금 더 안 좋게 보면 또 안 좋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 정도의 효과라면 어느 정도 또 허용이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있었군요. 그리고 두 번째 해트트릭에 관한 질문인데 모자 진짜 많이 쏟아져 나오죠. 네. 근데 이 질문을 보고 옛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찾아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하고 언제 다뤘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 2015년 9월 17일에 업데이트가 된 네. 비하인드넷 10회 방송에 야 진짜 오래된 건데요. 굉장히 오래됐죠. 예, 이때 이제 손상호 기자님이 이때 이제 그 손상호 기자와 함께 외우는 아이스하키 이런 코너가 있었는데요. 네, 기억납니다. 예, 이때 이제 NHL에서 해트트릭 하면은 팬들이 모자를 경기장에 던지는데 왜 던지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조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모자 말고 또 뭘 던지냐 뭐 이런 내용도 다뤘었는데 네. 뭐 문어도 던지고 뭐 별의별 거 다 던졌잖아요. 우리나라야 술병 던지고 뭐 이런 거 쓰레기 던지고 이러는데 예, 여기는 예,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이벤트 형식으로 던지다 보니까 네. 예, 이런 것들도 좀 재밌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요걸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걸로 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해트트릭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가 비하인드넷 10회에 나오니까요. 예, 약간 뒷부분에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참조하시면 그걸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었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네, 간만에 저 해트트릭.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답변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 윈 내용인데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군요. 시상식 때 나오지 않고 혼자서 루틴을 지키는 게 참 인상적이었다고. 예, 굉장히 몰입을 했었다라고 해요. 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날 이제 경기를 지면서 굉장히 팀에 미안해했다라고 예, 후문이 있었고요. 아니, 미안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날 미안할 막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웬멀리 선수는 눈물을 흘렸다고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바노프 웬멀리는 예, 맨 마지막까지 라커룸안에서 장비도 못 벗고 계속 허탈해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바노프 꼴리는 뭐 다른 선수들은 이제 시즌 종료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바노프 선수는 좀 더 한국에 남아서 여행도 하고 좀 더 쉬었다가 지난 주말인가에 예, 출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신 그 경기 후에 혼자 남아 있다가 잠깐 장내 아나운서와 인터뷰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녹음 후에 그 얘기를 빼먹었구나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상황에 대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예, 굉장히 예, 외국인 선수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 시즌 전체 기간 동안 몰입을 하면서 예, 치러 왔다 보니까 그 이제 뭐 상실감이라 표현하기도 뭐하고 약간 허무함 그리고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그 내려놓는 시간이 꽤나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여러 가지로 올 시즌 인상적이었던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였는데 고향으로 갔다니까 일단 잘 쉬고 또 재충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SK님 댓글 감사합니다. 팟빵 댓글 아스피린 03님이 오셨는데 189회 5,500캐시를 후원해 주시면서 댓글 남기셨습니다. 14일에 주신 댓글이에요. 3차전은 정말 크레인지의 석패네요. 잘 유지하던 리드를 놓치더니 결국은 역전으로 끝났네요. 은근히 크레인지의 승리를 기대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는 일본 선수들도 짠하고 그렇네요. 후원은 끝내기 골을 넣은 자세필린 선수 번호입니다. 55번 5,500캐시입니다. NHL 관련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신 이현섭 기자님과 폴 피핑과 실버버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답변 덕에 이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게 보이네요. 역시나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인가 봅니다. 그리고 팬으로 첫 발을 내딛었는데 방송에서 긍정적인 멘트를 해주신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 덕에 기분도 참 좋았다가 프레더터스가 덕스에게 깨진 걸 보면서 다시 다운이 되었지만요. 유유. 두 번째 댓글도 유유로 끝납니다. 네.
일단은 이 댓글은 아시아리그 파이널 3차전 직후에 달아주신 댓글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크레인즈가 이길 거라고 봤습니다만 대역전패를 당하면서 시리즈가 끝났어요. 네. 어쨌든 후원 또 감사드리고 NHL 관련 답변에 대한 또 감사의 말씀 주셨습니다. 프레데터스 뭐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예, 뭐 위니펙도 마찬가지로 부진하고 있고요. 오늘 샤크스 잡은 경기력은 좀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후반기 한 10경기 남았을 때 경기력을 올리기만 한다면은 지금 충분히 제 생각에는 2라운드 돌파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위니펙이 지금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론 내슈빌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둘 다 해볼만 하다는 거죠. 우승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러다가 또 뭐 결승력 하고 뭐 이러고 우승하고 이러면은 그리고 올해 혹시 내슈빌이 결승전에 가고 템파가 결승전 온다 하면은 정규 시즌 2경기 내슈빌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템파를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항마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기대를 많이는 하시지 마시고 그냥 조금 조금 진짜 지금 디비전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2라운드 뚫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2라운드만 뚫고 한 단계씩 올라간다면 오히려 템파베이랑 그렇죠. 붙으면 또 그 말씀이 기대감을 높여주네요. 내시빌 프레데터스 응원을 시작하신 아스피린 공사님 댓글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 바이킹님이 오셨습니다. 13일에 댓글 주셨는데요. 1위 1비 안 해야 되는데 컵 노리는 팀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결국 프로에서 만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모시로 이칸토쿠님이 여기에다가 지금의 템파를 이길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6골이나 먹혀서 기분이 좀 그렇지만요. 피치가 보스턴 한번 잡아줘서 고마울 뿐이죠. 크크크. 바이킹님이 또 어느 정도는 좀 버텨줘야죠. 슈팅수도 그렇고 쇼트핸디드 골의 관중들 야유까지 완패라 할 말은 없지만 머진도 요새 참 헤매네요. 토론토 물이 그런가 수비수뿐만 아니라 공격수, 수비도 다 정신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두 분이서 오고 가며 계속해서 토론토 메이플립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컵 노리는 팀 템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같이 토론토가 하면은 제 솔직한 생각인데 지금같이 하면 보스턴한테 잡힙니다. 보스턴이 최근 연패 빠지면서 사실 토론토에게 기회였는데 또 저 토론토도 이제 같이 이제 또 잘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토론토가 오타와한테 잡혔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경우고 6골이나 먹혔죠. 이번 경기도. 지난 필라델피아도 6골 먹혔습니다. 그리고 템파도 6골을 먹혔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필라델피아랑 오타와한테 6골씩 먹혔다라는 건 이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템파한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템파는 올해 진짜 다 논외로 쳐도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진짜 하위권 지금 필라델피아도 그렇게 플레이오프권 진짜 푸시를 해야 돼서 정말 기를 쓰고 덤비는데 이런 팀한테 6골 먹히고 한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아직 토론토 수비진이 그렇게 좀 정착이 됐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것도 많이 느꼈거든요. 필라델피아전을 보면서 특히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이거 지금 이대로 하면 어려워요. 진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에서 확실하게 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게 지금 수비진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은 그 틈을 굉장히 잘 공략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스턴은 또 공격진의 라인들이 다 수비력까지도 상당히 갖춘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또 토론토가 자랑하는 그 공격력이 안 통하기 시작하면 경기가 진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10경기쯤 남았는데 얼마나 조율이 될지는 또 잘 모르겠네요. 지금 두 분의 댓글을 봐도 분위기가 토론토의 현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은 두 분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현재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것도 또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바이킹님, 오모시로 이칸토쿠님, 토론토 행보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자콤님이 댓글을 주셨는데 사칼린 우승 축하. 이것도 역시 아시아리그 사칼린의 플레이오프 우승을 축하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승팀에게는 축하를 보내고. 그렇죠. 잘했다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팀 아니라도 우승팀에게는 축하를 보냅니다. 진짜 잘했어요. 근데 올해 사칼린이. 사칼린의 우승 이야기는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주신 댓글 모두 다 살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200회를 위해서 여러분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90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KHL 지난 회에 이어서 플레이오프 이야기를 오늘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에 들어간 KHL입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 총 4개의 시리즈가 진행이 됐는데 1라운드 때보다는 훨씬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더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1라운드는 그래도 하루에 막 4경기씩 하니까 못 보는 게임도 많고 그랬는데 2라운드는 그래도 하루에 2게임씩 하니까 여러모로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도 서부에 있는 시리즈부터 살펴볼 텐데 1번 시드 대 5번 시드의 대결이었습니다. 체스카 모스크바 대 HC 디나모 모스크바의 대결. 1승 1패 2차전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1승 1패 할 줄 솔직히 몰랐어요. 정규 시즌 정적이 2승으로 체스카가 앞섰거든요. 그런데 첫 경기를 굉장히 수월하게 아주 체스카가 무난하게 잡아내면서 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디나모가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첫 경기였습니다. 진짜 손도 아무것도 못 쓰고 그냥 디나모가 그냥 당하는 게임이었고요. 4대1의 스코어가 나왔어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디나모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1라인이 완벽하게 틀어막히면서 그런데 체스카가 1라인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를 아예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조금 상대적으로 전력이 처지는 팀이 강팀을 잡기 위한 것은 역시나 페널티나 스페셜팀 이런 부분을 살려야 되는 거고 그걸 살릴 이제 재료 자체는 디나모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1라인이 강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사크리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선수들이 또 경기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체스카가 1차전 페널티를 하나밖에 범하지 않았어요. 예. 이거 뭐 그냥 여지조차 자체를 주지 안 않는. 줬네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고요. 그런데 2차전 디나모가 늪하키 양상으로 체스카를 늪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늪하키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아주 그냥 질척질척하게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디나모가 분위기를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하고 경기조차 굉장히 팽팽한 양상으로 흘러갔었습니다. 굉장히 네. 놀라웠는데 그리고 연장 거의 시작하자마자 했는데 체스카인 니키타 네스테로프 선수가 실수를 하면서 결승골로 연결이 됐거든요. 정상적인 운영으로 흘러간다면 체스카의 압승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또 오늘 새벽에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그냥 된다면은 그냥 이길 거예요. 1차전처럼. 그런데 또 늪하키로 또 끌고 가서 이상하게 양상이 통제가 되지 않는 체스카가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슛블락 계속 막히고 이제 중간에 좀 위험 지역에서의 슈팅을 계속 차단하고 이러면서 계속 경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면 디나모가 끈질기게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2차전에 생겼고 그걸 증명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치달을지 좀 궁금해지는 시리즈입니다. 2차전에서 연장 패배, 0대1 패배를 당했던 체스카 모스크바인데 1번 시드인 체스카 모스크바가 과연 2차전 패배를 통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3차전을 나올지 좀 궁금해지고 HC 디나모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2차전처럼 이렇게 골이 많이 나지 않게끔 하면서 말씀 주신 늪하키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글쎄요 또 한번 업셋 시리즈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네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서부의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2번 시드 스카 상트펜테르부르크와 3번 시드 로코모티브 야로슬라브의 대결입니다. 이 시리즈는 현재 한 팀이 2승을 거뒀네요. 예, 스카가 1차전 1대0, 2차전 6대1로 홈에서 두 경기를 다 잡아냈고요. 네. 정규 시즌 전적도 3승 1연장패로 스카가 압도적으로 우세를 했습니다. 1차전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처럼 공격력이 스카가 예전만이 못한 모습 계속 보여주면서 골문이 열어젖히는데 계속 실패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오프에서 이번 스카에 주목해야 될 선수는 다비드 룬드블라드라는 선수인데 스웨덴 굉장히 옛날에 정말 전도유망한 이 수비수로 평가받았던 NHL에서도 그런데 기대를 충족 못하고 지금은 스카에서 활동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가 1차전에도 영웅으로 등극을 했어요. 결승골을 이제 득점을 했고요. 룬드블라 선수가 플레이오프에 3골을 넣었는데 3골 다 결승골이었습니다. 이 시점까지, 1차전 시점까지. 네. 그 정도로 이제 해결사로 부상을 했고요.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스카가 브랜든 코즌 선수, 이제 로코모티브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닉 메이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파워플레이, 5분 메이저 페널티에서 2골을 포함을 해서 파워플레이에서만 3골이 터지면서 완벽하게 흐름을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구세프, 다추크, 플로트니코프 뭐 이런 주 득점원들이 모두 이제 득점을 하고 멀티 포인트 올린 선수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5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였던 공격력이 확 풀리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었고요. 로코모티브 같은 경우는 1라운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알렉산드르 살라크 선수가 있습니다. 골리인데 이 선수가 2차전에 굉장히 쉬운 실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경기가 와르르 무너진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카가 이 경기를 스카를 잡아내기 위해서 올해 또 스카도 잡아낼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스카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살라크 선수가 무너진 모습은 절대 나와서 안 되고요. 지금 로코모티브 홈으로 가는데 코즌 선수가 닝 페널티로 2경기 출장 정지가 됐습니다. 예. 근데 코즌 선수가 로코모티브의 공격의 입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큰 공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크롬발 선수와 코즌 선수 두 선수 다 모두 이제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카에 굉장히 유리한 3, 4차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차전을 모두 승리한 스카가 원정으로 가게 되는데 시리즈를 쉽게 끝낼 수 있을까요?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동부에 2개 시리즈가 있는데요. 첫 번째 1번 시드 압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 대 6번 시드 살라바트 율라예프 우파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1승 1패. 1번 시드와 6번 시드의 대결인데 일단 맞서고 있네요. 예, 사실 조금은 이제 예상을 못했는데 2승으로 정규 시즌은 압토모빌리스트가 2승을 거두면서 좀 우세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수비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리고 수비전 양상으로 치닫으면은 살라바트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차전에서는 결과적으로 살라바트가 승리를 거뒀죠. 1대0이었어요. 예, 뛰어난 골리가 경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1차전 경기라고 할 수 있고요. 압토모빌리스트가 맹공을 퍼붓긴 했지만 유하 메트솔라 선수가 1라운드에 이 모습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모두 막아내는 양상으로 치닫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살라바트 트리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 선수가 또 중요한 장면에서 골을 기록을 하면서 살라바트가 첫 경기를 가져갔고요. 예. 2차전에 스테판 다코스타 선수가 이제 압토모빌리스트 1라인 센터인데 이 선수가 징계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전개가 한결 깔끔해진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2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다코스타 선수가 경기의 두 번째 골, 어떻게 보면 좀 쐐기골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경기였는데 이러면서 승리에도 큰 도움을 준 좀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이가 됐고요. 끈질기게 계속 버티고 있는 메트솔라 선수가 부러지느냐 마느냐 요 여부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살라바트가 지금 8경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8경기 동안 모두 1라인이 터지지 않는 경기는 부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살라바트가 결과적으로 1라인을 틀어막는 수준만 딱 가져가면은 적은 득점을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트솔라가 부러지느냐 마느냐 요 여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라인이 어쨌든 득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메트솔라를 좀 공략을 해낸다면은 압토가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압토모빌리스트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압토모빌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2차전에 다코스타 선수 복귀 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고요. 자, 살라바트가 또 3차전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지켜보겠고요. 서부의 두 번째 시리즈 2번 시드 바리스 아스타나 대 4번 시드 아방가르드 옴스크의 대결. 여기도 1승 1패예요. 네. 치열합니다. 다 지금 스카 빼곤 다 1승 1패로 가고 있는데 네. 정규 시즌 전적은 1승 3 슛아웃승으로 아방가르드가 우세했기 때문에 접전이었네요. 아주 큰 우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1차전은 1대3 그러니까 아방가르드가 이겼고요. 2차전은 4대2로 바리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예. 1차전은 굉장히 완벽한 경기력을 아방가르드가 승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면은 좀 체스카 디나모 시리즈랑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는데 공격으로 대변되는 바리스의 하키를 슈팅 16개로 틀어막으면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정말 아방가르드가 이렇게 1차전을 보면서 왜 4대0으로 스윕을 하고 1라운드를 뚫었느냐라는 부분을 또 한 번 이제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두 번째 경기에서는 바리스의 공격력, 이제 바리스 하면 또 공격력입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살아나면서 정반대의 양상이 펼쳐졌거든요. 그러면서 바리스가 파워플레이 골을 3골이나 몰아치는 또 이런 모습을 과시를 하면서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한 발 앞서는, 지난 경기는 계속 한 발 두 발 늦춰지는 경기 운영인데 이번 경기는 점수에서 앞서 나가면서 한 발 두 발 앞서는 경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1대1 동률을 맞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리스의 수비력,
이 얼마나 팀 공격의 발목을 잡느냐가 시리즈의 향방 결정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리스는 첫 2경기에서 연속으로 38개의 슈팅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수비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2차전도 사실 파워플레이에서 좀 더 잘 막아냈다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전도 결과적으로는 파워플레이에서 2골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수비에서 굉장한 허점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제 공격력이 뛰어나더라도 이 공격이 좀 막히는 날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런 양상에는 1차전 같은 양상으로 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바리스의 공격력 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수비력, 얼마나 이제 공격력의 발목을 잡는 것인가. 이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양 팀은 아방가르드 옴스크의 홈으로 이동해서 3, 4차전을 치르게 되는데 정규 시즌 전적도 그랬고 지금 2차전까지도 그렇고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리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뭐 사실 정규 시즌에서의 전적도 그랬었고 실제로 지금 바리스가 한 경기 못했지만 뭐 2차전에서 또 바로 따라붙는 이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3차전부터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는지 그대로 막 바리스의 공격이 통하면서 3차전도 바리스가 수월하게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정반대로 아방가르드가 이렇게 바꿨네? 우린 또 전략 전술을 바꿔서 또 틀어 막아주겠어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느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연 각 지구 결승에 진출할 팀은 누가 될런지 일주일 후에 결승 진출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제 한 시리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 시리즈라고 하면은 뭐 당장 눈에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KHL 플레이오프 2라운드 오늘 중간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회 또 KHL 플레이오프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NHL 핫앤낫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NHL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핫앤낫 핫의 메인을 차지한 주인공 이 팀이 올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5연승을 달리면서 핫에 올라왔습니다. 또 템파베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또 템파베이 해야 되거든요. 매주 핫 후보입니다만 오늘 워싱턴 잡는 거 보고 정말 기겁했습니다. 와, 워싱턴이 이렇게 잘하는데도 그냥 이런 원사이드하게 밀려야 되나? 라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다면 또 유일한 희망은 내슈빌인가 이런 생각을 그렇죠. 갑자기 또 희망으로 떠오르는데 어쨌든 시카고는 이번 주에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예, 언급드립니다. 5연승 이거 이러다가 플레이오프 가는 거 아닌가 갈 수도 모르겠어요. 있어요. 이거. 예. 네. 지금 가능성은 충분히 생겼고요. 네. 막판 뒷심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버펄로, 댈러스, 애리조나, 토론토, 몬트리올 잡아냈어요. 버펄로를 제외한 모든 팀이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팀들입니다. 댈러스도 그렇고 애리조나도 그렇고 토론토도 그렇고 몬트리올도 뭐 최근에 약간은 이제 좀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네. 이런 팀을 잡아내면서 5연승했다라는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5연승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시카고 공격진이 이제는 이제는 갖춰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들었어요. 올해는 좀 많은 걸 해결을 했다라는 부분은 들었는데 대기록이 깨진 다음에 패트릭 케인 선수가 약간 부진한 이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라인메이트였던 아니시모프 선수와 3라인으로 딱 내려가면서 부진해서 좀 탈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러면서 득점력이 올해는 테이브즈 선수가 완벽하게 살아나면서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레이드로 영입한 딜런 스트롬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이 주니어 때 활약을 했었던 이제 데브린켓 선수와 이제 매치를 하면서 이 두 선수의 시너지가 NHL에서 얼마나 보여질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 제레미 콜리턴 감독이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하키를 많이 좀 추구를 합니다. 네. 그런 팀 컬러에도 스트롬 선수가 딱 맞고요. 스트롬 선수가 한테 2라인 센터라는 굉장히 중책을 부여를 했는데 좀 믿음에 대한 보답을 확실하게 해내면서 거의 경기당 1포인트를 해내는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래프트 될 당시에 기대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모습을 시카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브린킷 선수도 지금 40골 정도 페이를 충분히 득점을 할 만한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라인의 테이브즈, 2라인의 딜런 스트롬과 데브린킷, 그리고 3라인의
뭐 케인 선수가 1라인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시모프, 케인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1, 2, 3라인이 굉장히 잘 갖춰졌다라는 부분이 상승세에 굉장히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공격의 분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포스트 시즌의 희망까지 아직까지는 살아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가능성은 아닌데 뭐 한 10% 정도라도 있긴 있습니다. 네. 지금 살아난 상황인데 문제는 수비예요. 시카고 수비는 리그에서 거의 최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뭐 오타와 수준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정말 지금 덩컨 키스 선수도 나이가 많아졌고 시브룩 선수 나이가 많아졌는데 이후에 이제 뒷받침하는 선수도 아직까지는 믿을 만한 인재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프 시즌이나 뭐 다음 오프 시즌이나 앞으로 다가올 트레이드 시장에서 좀 수비수를 좀 자리 잡는 이제 수비수 좀 괜찮은 선수들 탑4를 맡길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을 딱 제대로 구축만 한다면은 뭐 생각보다 빠르게 시카고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이번 시즌으로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순위표를 보면서 글쎄요.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플레이오프에 갈 확률 10%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보다는 좀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오늘자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 3월 17일자 기준으로 지금 순위표를 보니까 와일드카드 1, 2위 팀보다 시카고가 한 경기를 덜 치렀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 이긴다고 치면 3점 차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물론 뭐 최근에 댈러스 애리조나가 또 기세가 좋아서 만만치는 않겠습니다만 시카고가 만약에 남은 경기 선전으로 플레이오프 티켓을 잡는다면 이것도 그 굉장한 막판 반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잘해도 어쨌든 플레이오프 막차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캘거리 만나거든요. 뭐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또 뒤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카고나 필라델피아나 뭐 이런 플레이오프 이제 진짜 희망의 끈을 정말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무너지는 것도 이 포함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권 팀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요. 예, 자력으로만 하기에는 그렇죠. 또 한계가 있어요. 네. 자, 시카고 블랙호크스 오늘 5연승으로 핫 메인을 차지했는데 이 기세가 어디까지 갈지 막판 반전을 이뤄낼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NHL 핫앤낫 핫 두 번째 팀 보겠습니다. 역시 4연승을 달리면서 플레이오프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팀이에요. 예,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플로리다가 핫에 올라왔습니다. 예, 뭐 예전에 제가 플로리다랑 세인트루이스 좀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팀도 너무 기복이 심해서 어쨌든 이번에 4연승에서 올려봤습니다. 미네소타, 디트로이트, 세너제이, LA를 잡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라델피아와 승점을 맞추게 됐고요. 미약하지만 포스트시즌의 희망을 살려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네요. 동부 컨퍼런스의 와일드카드를 노리고 있는 플로리다의 상황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지금 4연승 또 희망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 됐어요. 4연승의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공격력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오늘 4개의 언급드릴 팀들은 굉장히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공격력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플로리다가 최근 6경기에서 매경기 파워플레이 골을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총 24번의 기회에서 8골을 넣었는데 30% 가까이 되는 거죠. 30% 넘는 거죠. 그런데 시즌 24%보다 더 높은 수치고요. 거의 10%포인트 올랐네요. 그렇죠. 그런데 템파베이가 지금 파워플레이 성률이 제가 알기로는 29.5%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템파베이보다 더 좋은 파워플레이를 최근 4경기에서 6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네.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상승세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베르도 바르코프를 같은 라인으로 붙이면서 시너지가 나고 있고요. 다도너프, 트로책, 바트라노까지 생각보다 탑6 중에 5명이 20골을 넘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책 선수도 부상이 안 쓰면 충분히 20골 넘게 득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탑6의 득점력이 굉장히 굉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경기에서는 3, 4라인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드레이든 헌트 이런 선수들이 뭐 세너제이전 결승골을 동점골을 넣어주면서 3, 4라인에서도 득점 지원이 생겼고요. 수비수인 매티슨, 위거 이런 선수들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득점 기여 같은 부분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의 희망을 계속 살리고 싶다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 터지는 공격진과 함께 수비진에서의 득점 지원까지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플로리다는 지금
시카고보다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어렵습니다. 예. 동부의 와일드카드 경쟁 지금 순위를 보면 캐롤라이나 콜럼버스가 그래도 유리하고 그 뒤를 몬트리올, 필라델피아, 플로리다 요 정도까지 지금 희망은 있어요. 그렇죠. 희망이 딱 있는 수준이고요. 사실 플로리다랑 필라델피아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롤라이나, 콜럼버스, 몬트리올도 사실 지금 플레이오프권 외기 때문에 요 두 팀 중에 하나가 쭉 미끄러짐과 동시에 기세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카고랑. 예. 그런데 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플로리다가.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경기를 봤는데 보스턴, 토론토, 몬트리올, 오타와, 보스턴, 워싱턴, 아일랜더스. 쉴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어요. 쉬고 넘어갈 수 있을 법한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플레이오프권 팀들이죠. 네, 오타와를 쉬어간다고 표현했는데 여기 팀은 쉬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토론토도 작은 팀입니다. 아, 별로 왔어요. 한 번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오타와 이야기 다음에 하고요. 어쨌든 다 이제 강호들이에요. 굉장히 강호들이잖아요. 보스턴, 토론토, 워싱턴, 아일랜더스. 이거 뭐 디비전 거의 1, 2위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7할 이상의 승률을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이제 어두운 전망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해낸다. 플레이오프 간다라고 하면은 행여 템파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거 템파가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림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카고나 플로리다나 플레이오프 가려면 5연승, 4연승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플로리다 팬서스 어쨌든 4연승으로 오늘 핫에 등장을 했습니다. 낫에도 두 팀이 있는데요. 낫 첫 번째 팀. 이 팀도 참 갈 길이 바쁜데 지금 많이 어렵네요.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낫에 올라왔어요. 예, 참 중요한 상황에서 연패를 하면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올리지 못했고요. 예. 그 결과 콜럼버스한테도 슬슬 밀리기 시작을 하고 와일드카드 있습니다. 경쟁에서 처지고 있어요. 예, 점점 처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결정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공격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진짜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몬트리올 최근 5경기에서 8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5연전에서 194개라는 슈팅 순위를 퍼부었거든요. 예. 경기당 34개 이상의 슈팅을 퍼부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골밖에 넣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최근 몬트리올의 공격이 얼마나 안 풀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몬트리올의 상황인 것 같네요. 그 역할을 그러니까 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조나탄 드루잉 선수예요. 그런데 드루잉 선수가 이거 부지 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몬트리올 입장에서는. 이 선수만 사실 좀 물꼬만 딱 틀어준다고 해도 몬트리올 훨씬 수월한 위치에 지금 올라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드루잉 선수가 2월 9일부터 지금 오늘 3월 17일이죠. 까지 16경기를 치렀는데 고작 4포인트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4포인트도 한 경기에서 4어시스트를 한 거였어요. 15경기 0포인트네요. 그렇죠. 15경기 0포인트. 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 후반기에. 네. 그러면서 공격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막아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 거죠. 타타르, 도미 막으면 끝난다. 코트카니에미 선수도 최근에 굉장히 이제 체력적으로 힘듦을 이제 나타내면서 이제 중간에 쉬는 경기도 있었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미만 막으면 끝이야 몬트리올은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막기가 수월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비를 잘하고 실점이 적다라고 할지라도 프라이스가 아무리 분전을 해봤자 이길 수 있을 만한 득점이 나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몬트리올이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5경기 1승에 그치고 있는 몬트리올 캐네디언스가 와일드카드를 잡기 위해서는 조나탄 드루잉 선수의 부활이 절실한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득점이 필요할 텐데 갈 길이 바쁩니다. 그래도 아직 10게임쯤 남았으니까 그래도 뭐 필라델피아나 플로리다보다 훨씬 상황은 좋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하면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또 막차 타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막차 타면 그 팀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몬트리올은 진짜 막차 그 이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에는 있거든요. 분발해봐야겠죠. 몬트리올 일단 당면한 과제는 막차라도 타야 된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만만치는 또 않아 보입니다. 여기도. 하덴낫 오늘 마지막 팀인데요. 낫 두 번째 팀입니다. 어디죠? 콜로라도 애벌렌치입니다. 콜로라도 애벌렌치도 지금 글쎄요.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예, 희망은 있는데 네. 이제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는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네. 그러냐면은 3월 들어와서 페이스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캐롤라이나 애나햄에게 2연패를 당했고요. 애나햄한테 졌습니다. 지금 3월 들어서 2승 5패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면서 진출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콜로라도가 시카고랑 현재 위치는 같은데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네요. 정반대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감일에 소소하게 데릭 브라사를 영입을 했는데 이러면서 2라인을 좀 두텁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반영한 트레이드였습니다. 그런데 브라사르 선수가 9경기를 지금까지 출장을 했어요. 근데 2골밖에 넣지 못했네요. 네. 플로리다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경기에서 4포인트 정도는 그래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플로리다 때보다 결국 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 나오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콜로라도 공격진의 깊이가 이제 얕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방송 때 계속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브리엘 란데스코그 선수까지 4-6주 부상을 당하면서 거의 정규 시즌 아웃이 확정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공백이 더 커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콜로라도 쪽으로 힘들어지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네. 그러한 부분이 지금 최근에 떨어진 페이스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콜로라도도 시카고와 위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와일드카드 상위권 팀들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고 그렇게 되면 승점 차를 계산해 본다면 그래도 충분히 갈 수 그렇죠. 있는 희망이 있거든요. 예. 희망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 이제 최근 이제 콜로라도 경기에서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1라인을 분산에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맥키네 선수와 란타네 선수를 각각 이제 분산을 하는 기용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콜로라도 입장에서 좀 다행이다. 좀 공격에서 좀 잘 풀리는 모습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파워플레이의 연장 같은 부분에서는 역시나 뭐 맥키네와 란타네 두 선수를 묶어내는 기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괜찮다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콜로라도는 올해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행여 올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올해 로터리 픽 1위가 가장 우선시 이제 유력시 되는 오타와의 지원권을 이제 또 콜로라도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하면 좋은 거고 못해도 어쨌든 우리는 1, 2, 3순위 중에는 거의 무조건 들어간다 라는 수준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시즌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훌륭한 뭐 카코라든지 아니면 잭 휴즈 뭐 이런 선수 그리고 러시아에도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번에 탑3 공격수는 굉장히 괜찮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드래프트에 유명한 선수 딱 지명을 하고 그리고 올해 셀러리 캡이 진짜 큰 폭으로 빠지거든요. 내년에. 그러면서 올해 부족했던 공격 깊이 그리고 수비진에서 탑4 괜찮은 선수들 이렇게 딱 영입을 하게 된다면은 순식간에 또 콜로라도의 성적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플레이오프 가면 좋은 건데 혹시 못 가게 되더라도 앞으로는 밝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라인이 분산되면서 이미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신호는 혹 올 시즌이 잘 안 되더라도 그렇죠. 다음 시즌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 애벌렌치까지 오늘 하덴낫 총 4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한 주 동안에 또 주목되는 경기들 짚어주실 시간인데요. 오늘은 3월 19일자 경기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베이거스와 세너제이의 경기입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의 악연입니다. 네. 뭐 올해도 사실 올해는 1라운드부터 이제 이 두 팀 만날 가능성이 지금 생겼는데 네.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세너제이와 캘거리에 사실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언제 제한될 1라운드에 제한될 것인가 2라운드에 제한될 것인가 미리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3월 22일에는 피츠버그와 캐롤라이나 어떻게 보면 와일드카드 직접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팀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피츠버그가 최근에 이제 승점을 좀 확보를 하면서 약간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는데 또 이 경기 지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3월 20일에는 토론토와 내슈빌의 경기입니다. 두 팀 다 안정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건 확실하나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팀이 전력만큼의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은 두 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동서부를 대표하는 강호 대결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21일에는 템파베이와 워싱턴의 리매치가 대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이 다시 템파베이를 만나는데 어떻게 될까요? 서두에 언급을 드렸지만 워싱턴이 올해 오늘 경기를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파베이가 아주 손쉽게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올 시즌 지금 3번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선 경기가 첫 경기였고 이번 경기가 두 번째 경기였어요. 네. 과연 이제 워싱턴이 얼마나 템파베이의 그 공격, 패스로 이어지는 공격을 조율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템파베이 대 워싱턴의 리매치 큰 주목이 될 것 같고요. 3월 22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니펙과 베이거스의 컨퍼런스 파이널 리매치입니다. 이 부분도 서부지구 결승전 리매치라서 꼽아봤고요. 지금 사실 베이거스의 경기력을 보면은 그렇게 위니펙과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좀 흥미로운 경기가 예정돼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3월 24일에도 또 한 경기 뽑아주셨어요. 내슈빌과 위니펙 서부 2라운드 미리 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서부 2라운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두 팀이 맞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또 조금 이제 작년과는 약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두 팀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좀 헬러벅 선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 결과적으로 두 팀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스테스니 선수가 굉장히 잘했다. 시리즈에서 잘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헬러벅 선수가 리네 선수를 기량에서 압도했다라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올해도 헬러벅 선수가 리네 선수를 이길 수 있을지 알 수 없고요. 올해는 스테스니 선수가 헤이즈 선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약간 또 컬러에서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작년과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선정을 해봤는데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피츠버그와 댈러스의 경기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두 팀이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크호스로 부상을 하고 있는 두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팀의 경기는 좀 의외로 재밌을 것 같아서 또 한 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동부, 서부 와일드카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두 팀의 대결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NHL 핫앤낫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팀별로 한 10경기 정도 남았죠? 네, 정말 중요한 한 경기 또 주목을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를 드리면 다음 회부터 NHL 경기 리뷰 코너가 부활합니다. 그죠? 예, 뭐 이렇게 부활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부활이죠. 뭐 예. 없어졌다 다시 생기니까. 지금 이제 주목 매치업을 선정을 해 주시잖아요. 네. 예, 일단은 그 중에 이제 한 경기를 보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좀 더 해보자라는 취지고요. 네. 예, 주목 매치업도 이제 뭐 며칠에 무슨 경기, 며칠에 무슨 경기 이런 것도 좋지만 딱 한 경기 정해서 예, 청취자분들도 다 같이 듣고 댓글로 이 경기 봤는데 어떻다더라 의견을 또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예, 그렇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뭐 보면 좋을까요? 딱 한 경기 집어서 본다고 하면. 오늘 추천해주신 매치업 중에서 다음 회에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한 경기를 좀 꼽아봐야 되는데요. 연습 기자님은 어떤 경기 가장 기대가 되시고 주목이 되시나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3개나 되긴 하는데 네.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은 내슈빌과 위니펙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왜냐하면은 24일 내슈빌 대 위니펙. 결과적으로 이제 두 팀이 전적이 다 이제 갖춰졌잖아요. 데드라인 이후에 또 만나는 경기이고 2라운드에 만날 게 제일 유력한데 사실 매치업으로 봤을 때는 이 두 팀 대진이 서부 결승으로 봐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또 대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템파베이 워싱턴도 굉장히 끌리는 매치업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지난 경기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내슈빌 위니펙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월 24일에 펼쳐지는 내슈빌 프레데터스와 위니펙 제츠의 대결 다음 회 저희 경기 리뷰 코너에서 다뤄보겠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경기 좀 더 주목해 보시고 보신 소감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일요일 아침 8시니까요. 뭐 그렇게 부담되는 시간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약간 늦게 일어나실 수도 있죠. 일요일은. 어쨌든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되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90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어갈게요.
비하인드넷 190회 오늘도 아샤리가 이사키 플레이오프 이야기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플레이오프 파이널 챔피언 결정전 오전 3선승제인데요. 끝났습니다. 3판 만에 끝났습니다. 정규리그 2위 사할린, 4위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파이널 대결. 쿠시로에서 1, 2차전 원정팀 사할린이 모두 이겼었고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로 이동해서 3차전 이후가 진행됐는데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양팀의 3차전 리뷰해보겠습니다. 쉽게 크레인즈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만 반전이 일어났었죠. 경기 시작 후에 35분 동안에 0대0의 스코어가 이어졌고요. 이 피리어드 거의 끝날 무렵에 크레인즈가 카토 신노스케 선수 그리고 나카지마 쇼고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2대0으로 크레인즈가 앞서갔어요. 3피리어드 시작 33초 만에 시게노 슌스케 선수 골까지 크레인즈가 3대0까지 달아났는데요. 하지만 사할린이 세 번째 실점 후에 21초 만에 추격을 시작합니다. 막심 유시코프 선수의 골, 그리고 3피리어드 중반에 가서 데니스 코발레프 선수의 골로 2대3 한 골 차까지 추격을 했고요. 3피리어드 종료 56초를 남겨놓고 아르템 수루소프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고 3대3 동점,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습니다. 연장 쭉 흘러가다가 19분 11초 2차 연장이 예상이 됐었던 시점이었는데 여기서 사할린이 끝냈어요. 비탈리 자츠세필린 선수의 골든골이 터졌고 사할린이 최종 스코어 4대3 극적으로 역전승, 시리즈 3연승으로 플레이오프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3차전 슈팅수는 47대 33, 사할린이 14개의 우세였고요. 사할린 데니스 코로바이프 선수가 이날도 나와서 30세이브 3실점, 크레인즈는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가 43세이브 4실점 기록했습니다. 사할린의 비탈리 자츠세필린 선수가 3피리어드 종료 직전 그 극적인 동점골 때 도움을 기록했고 연장에서는 골든골로 득점으로 경기를 끝내는 주인공, 챔피언 결정전 2차전 3차전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사할린은 이날 2차전에서 결장했었던 드미트리 파크로디노프 그리고 알렉세이 에레민 선수가 모두 라인업에 복귀했고요. 한편 크레인즈는 비아체슬라프 트루노 선수가 역시나 그 부상의 여파로 3차전에 다시 결장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크레인즈의 카노 신노스케 선수 선제골로 플레이오프 파이널에서 아시아리그 자신의 데뷔 첫 골을 기록하는 또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골을 터뜨렸습니다. 크레인즈는 이 3차전에서 타카미 요코토 선수를 2라인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1, 2라인에서 변화를 줬던 경기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승리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할린이 플레이오프 5연승, 플레이오프에서 크레인즈전 6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2014-2015 시즌부터 아시아리그 참가를 했는데 아시아리그 참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사할린이 플레이오프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크레인즈는 참 기세등등하게 달리다가 플레이오프 5연승 후에 파이널에서 3연패, 결국 플레이오프 준우승으로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현수 기자님 예상대로 3차전에서 끝났어요. 예. 네. 이번엔 또 맞았네요. 또 반은 맞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네. 근데 확실히 경기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할린이 훨씬 더 좋은 팀이었고요. 이 부분은 절대 부정을 할 수 없는 결과가 이번 3연전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번에는 또 3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지는 게임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크레인즈가 굉장히 신호가 좋은 골이 많았어요. 카토 선수의 골도 굉장히 먼 거리에서 쏜 슈팅이었고요. 그리고 나카지마 선수도 굉장히 먼 거리에서 쏜 슈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게노 선수가 이제 본인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은 퍽 간수를 좀 잘 살리면서 이제 몸을 활용을 하면서 득점을 하면서까지 와, 크레인즈가 갈 수 있는 거의 최상의 시나리오다라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크레인즈의 수비력 자체는 그렇게 이제 1, 2차전에서 그렇게 아주 나쁘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뭐 실점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실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제 3골 정도를 이제 지킬 수 있는 수비력 자체도 마련이 돼 있다는 팀이었는데 이때 지키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경기를 좀를 유지를 했다라면은 그냥 계속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역습을 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다면은 또 어땠을까? 이제 완전히 이제 움츠리는 자세로 들어가니까 사할린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분위기를 잡는 모습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3골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았어요. 사실 이번 경기 4골은 모두 거의 유사한 점이 많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돌아 나와서 득점을 한 골이 첫 번째 골과 네 번째 골이었거든요. 이제 빈 걸 돌아 나와서 득점을 한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2차전에서 많이 보여줬던 공격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점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골도 굉장히 위치 자체는 유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차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뭐 슛블럭이 돼가지고 그게 약간 이제 불규칙하게 튀었는데 그걸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양상으로 흘러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훨씬 더 고득점 지역에서의 슈팅을 잘 만들어냈었던 사할린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골이 먹히면서 3대3이 됐을 때 이 경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할린이 우승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결과적으로 자체필린 선수가 결승골 또 굉장히 유사한 또 득점을 하면서 플레이오프 MVP로 선정이 됐죠.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할린이 얼마나 이번에 좋은 팀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유시코프, 코발레프, 수루소프, 자체필린 다 다른 선수들입니다. 득점에 기여한 선수들이. 이런 부분만 보셔도 이제 사할린의 공격력 얼마나 이제 또 좋은 팀인가. 그리고 크레인즈의 수비력이 얼마나 좋은 부분은 이제 대명전에서 보셨잖아요. 한 골만 이제 앞서도 이 한 골을 지킬 수 있는 수비력을 대면전에서 이제 완벽하게 선보였고, 이런 부분에서 빈틈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잡아내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결과적으로 크레인즈가 사할린보다 많이 약했다라는 거죠. 전력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고요. 끝나고 선수들이 거의 다 울더라고요. 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첫 우승에다가 팀에서 크레인즈 선수들이 예, 우에노 선수도 굉장히 많이 우는 모습이 나왔고 다른 의미의 눈물이 또 있었어요. 예, 시게노 선수 진짜 마지막 경기가 끝났는데 그조차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이제 놓쳤다 보니까 정말 많이 좀 분해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여러모로 참 10년 전과 참 유사한 장면이 많이 나온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10년 전에 세이브가 없어질 때도 스즈키 타카이토 주장이 울면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는데 일본 취재진이 거기까지 갔더라고요. 취재를 하러. 그래서 막 울면서 아이사키가 정말 대단한 스포츠고 그런 우리 좋은 팀이고 이런 부분을 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오해 선수도 거의 똑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3차전을 지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참 이 진짜 역사가 돌고 도는 것인가. 딱 10년 뒤에 어떻게 10년 뒤 똑같은 날에 이게 발표가 나고 결과까지도 결과적으로 우승 못한 것 똑같고 이런 부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웠고요. 야나도리 선수도 그 이제 패부 그러니까 크레인즈를 끝낸다라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날 둘째를 출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제 완전 삶이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다. 진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눈앞이 깜깜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가 알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동기부여 자체 이런 부분도 참 크레인즈가 참 잘 갖춰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패착은 무엇이었냐면은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지 않고 왜 수세적으로 나오는 경기 운영을 3경기 다 고집을 했냐라는 부분이 전 제일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은 경기 이제 시리즈 시작 전에 인터뷰에서 이제 선수들이 말한 부분, 그건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세적으로 흘러갈 이제 수비를 많이 해야 될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 확실히 득점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파워플레이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선수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야 했냐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크레인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지역을 뚫어내면서 패스 한두 번을 지역을 뚫어내면서 공세적으로 이제 운영을 가져갈 때는 가져가고 이런 부분을 살리면 되는데 왜 살리는 상대로 본인들의 경기 운영을 하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페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할린이 훨씬 더 좋은 선수 구성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팀인 거는 분명합니다만은 본인들의 게임 플랜을 시작 꺼내지도 않고 그냥 아주 오히려 그냥 맞불을 놓았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얼마나 좋은 팀이었나라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은 그 숙적 안양알라를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잡아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2차전도 그 예르멘 선수의 실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갈지 몰랐습니다. 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할라가. 물론 그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더 결과적으로는 그 경기에서는 할라가 더 잘한 거지만요.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라인 구성이라든지 라인에서의 깊이가 굉장히 이번 결승전에 잘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명이 부상을 당한다고 할지언정 그 유사한 선수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참 사할린의 강점으로
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잘 보여줬던 결승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할린이 승리를 거뒀던 3차전 이현습 기자님의 감상평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박힘찬 PD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역시 크레인즈가 2차전까지 패배 후에 지난 회에 말씀 주신 대로 라인의 변화를 약간 주면서 그게 또 통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박힘찬 PD님은 3차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국내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선수들도 마찬가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외국인 선수 피지컬이 자기보다 큰 상대를 만났을 때에는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팀을 만났을 때 수비적으로 성향이 바뀌는 부분들도 뭐 그게 굳이 전술로 채택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심리적으로 그게 먹고 들어가는 게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외국인 선수 특히 이제 러시아 선수들이 팀 내에 이제 용병으로 합류를 했을 때 그 선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고 예,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 실력, 본 실력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이원 예, 러시아 선수들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애초에 그 좀 지고 들어가는 부분 심리적으로 그게 좀 끝까지 발목을 잡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외국인 선수들도 이제 그런 거를 좀 떨쳐내고 경기에 들어가는 면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어리고 젊은 선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 국내 아이스하키 팀들의 또 젊은 선수들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죠. 네. 국제대회에서 많이 발표봤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비단 그거는 일본 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멋 모르고 덤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네. 좀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국, 일본도 그렇고 이제 약간 뭐랄까 그 문화가 약간 수직적인 문화들이 있잖아요. 엘리트 체육계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런 문화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크레인즈가 1, 2차전의 아쉬움이 3차전 막판에 또 예, 두드러지게 되는데 그 3차전의 아쉬움은 크레인즈가 못했다기보다는 예, 사할린이 너무 셌죠. 예, 득점을 나온 것도 다 2, 3, 4 라인 골고루 나왔었고 예, 자셰필리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1분 남겨놓고 득점한 것도 이제 앱티넷 공격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도움도 기록을 했고 예, 결승골도 기록을 했고 여러 가지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했어요. 자기 네. 역할들을. 크레인즈도 1, 2, 3, 4 라인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했지만 예, 그 이상으로 하할린이 더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이 모습이 비단 플레이오프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시즌 내내 이 모습을 유지해 왔고 예, 결국에는 예, 파이널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우승까지 읽어낼 수 있었고 네. 예, 이 선수들이 컨디션이 나빠서 뭐 아니면 실수 한두 가지가 겹쳐서 패배를 기록했을지언정 플레이오프 때는 그 집중력이 예, 또 한몫 발휘를 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오수 끝에 예, 한라를 넘어서서 예, 챔피언까지 갔다라는 게 사할린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크레인즈가 많이 아쉽네요. 네, 우생순 한번 찍나 했는데 거기까지 조금 못 미치는 걸로. 그리고 앞서 이현석 기자님께서 이제 10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네. 어쩜 이렇게 예, 똑같을까라는 생각 마찬가지로 하게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지난 10년 동안 크게 발전되거나 바뀐 건 없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동안 일본 아이스하키는 뭘 했길래 이 팀이 똑같이 또 사라지는 일을 또 반복해서 겪어야 되나. 예. 근데 또 우리나라 사장 또 보면은 또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네. 예. 하지만 그 사정이라 하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예. 어려운 종목이면 둘 다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더 한번 하게 됐죠. 네. 참 사할린이 두 분 말씀대로 고르게 라인의 구분 없이 그 저력이 역전승까지 나온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크레인즈의 아쉬운 거는 이 트루노 선수가 결국은 시리즈 내내 정상 컨디션으로 뛰질 못하고 끝났다라는 부분. 물론 대명전에서도 부상으로 2경기를 못 뛰었지만 상대가 사할린이었기 때문에 트루노 같은 선수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는 좀 가장 크레인즈로서는 좀 아쉬운 뼈아픈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바예프가 끝까지 그래도 화려하진 않았지만 버티네요. 버티면서 결국은 우승까지 이어졌고, 한 2년 전에 안양알라가 홈에서 연장 골든골로 우승을 확정지었던 경기랑 거의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경기에서 홈에서 연장 골든골. 사할린의 그 첫 우승의 감격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크레인즈의 마지막 경기라는 또 패배로 끝난 그 경기의 감회까지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또 공유가 됐던 3차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진짜 다 올 시즌이 끝났습니다. 파이널까지 모두 끝났고 크레인즈도 아시아리그 마지막 경기가 끝났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아시아리그 2018-19 시즌. 순위 경쟁도 역대급으로 치열하고 재밌었고 좀 재미있게 즐겼던 아시아리그인데 당장 끝난 건 끝난 건데 다음 시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뭔가 지금 불투명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앞서는 시점입니다. 일단 내일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내일 아시아리그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3월 18일 네. 월요일에. 일본 팀 관계자분들이 다 한국으로 넘어온다고 하고요. 네. 내일 1차적으로 한번 회의를 거쳐서 일단은 뭐 일본이 뭐 나가냐 안 나가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해서 더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뭐 여기서 끝내느냐 아니면 더 어떻게 또 바뀌느냐 이런 부분들은 계속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예, 뭐 내일부터 회의한다니까 저희는 또 회의 결과 나오는 대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큰 골자에 대한 거는 의논이 되겠네요. 결과를 기다려 볼게요.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 일본에서 이벤트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그 소식을 또 이현습 기자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어떤 이벤트인가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표가 됐었던 이벤트긴 한데 이제 이번 주 주말 다음 주 주말, 이번 주 주말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월 23일, 24일이네요. 예, 올스타전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리그 히어로즈 2019를 일본에서 개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19년 3월 23일, 24일 양일간 치러지고요. 도쿄 히가시 후시미의 다이도 드링크 아레나에서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참가팀은 일본에 연고를 둔 4팀 그리고 대학 선발팀이었는데 네. 마지막에 로스터 발표에서 안양할레의 김상욱, 김기성, 김윤환 선수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요? 예, 마지막에 이제 포함이 됐고요. 저는 지난주까지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이벤트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이현숙 기자님한테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게 왜 아시아리그 히어로즈 2019냐? 재팬 히어로즈 2019지. 그렇죠. 사실상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근데 팀이 영 아시아 리그 셀렉트, 그러니까 아시아 리그에서 젊은 선수들이 선발한 팀, 그리고 아시아 리그 팀 블랙, 팀 화이트 이래서 또 두 팀이 또 선발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관동 대학 리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대학 리그 중에 가장 레벨이 높은 리그고요. 여기서는 메이지 대학교, 와세다 대학교, 토요 대학교, 추오 대학교 정말 제일 센 4팀입니다. 이 4팀에서 5명씩 선수가 그러니까 한 조씩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팀 구성은 완료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팀이 4개밖에 없잖아요. 아시아리그. 그러니까 네. 일본 팀이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레인즈 선수들도 이번에 볼 수가 있는 예, 거네요. 크레인즈 선수들도 이제 대표 선수들 포함이 됐고 험블리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요나스 알란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스타전 출전합니다. 네. 외국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팀 블랙에는 김상욱 선수 그리고 팀 화이트에는 김윤환 선수와 김기성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가 다른 팀에서 이번에 또 오랜만에 이제 붙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닙니까 일본 애들? 마지막에 뭔가 안양알라 일부 선수들 몇 명 넣으면서 아시아리그 히어로즈 2019라는 타이틀을 좀 외국인 가져가는 선수 넣을 거면 입어놓고 게 데려가든가. 하이원 대명 선수들은 왜 안 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뭐 초청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팀의 협조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우승팀 사할린 선수들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일본을 보고 하는 느낌이긴 한데 네. 제가 생각했어도 조금 더 좋게 이제 포맷을 꾸밀 수 있지 않았을까 해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사일린 선수들은 시즌이 끝난 직후기 때문에 사실 부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대명이나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좀 시즌이 일찍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국한 외국인 선수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사일린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또 약간 아쉽다면 아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딱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게요. 그것조차 없었다라는 부분 좀 아쉽고. 아시아리그 국내 선수들도 대표팀 소속되는 선수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훈련. 그렇죠. 네. 이게 뭐 장소가 도쿄고 일본의 그쵸. 중심에서 그 도쿄 질겨전 맨날 하던 데라 가지고 네. 그렇죠. 국내 선수들도 뭐 대부분은 익숙한 선수들이어서 뭐 그러게요. 좀 그렇네요. 그냥 재팬 히어로즈 2019 하지. 그러니까요. 네. 뭐 어쨌든 명목상이라 어쨌든 뭐 마지막 사흘 전에 이제 이 세 선수 아냐갈라 선수들이 합류한다는 게 발표가 났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틀 동안 할 경기들은 뭐냐면은 4경기가 예정이 돼 있는데 23일 오후 1시에 관동대학 선발팀 그리고 영아시아리그 팀 어린 아시아리그 선수들 주축으로 된 팀이 이제 맞붙고요. 4시 반에는 일본 국가대표팀과 아시아리그 선발팀이 네. 맞서게 됩니다. 이 경기는 또 조금 재밌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보기 힘든 매치업이긴 하네요. 예, 그 다음 날 이제 2일차라고 할 수가 있죠. 2일차에는 메모리얼 매치 성격으로 홋카이도 라이벌전 오지 이글스와 일본 재즈 크레인즈. 그러니까 진짜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마지막 경기. 그렇군요. 한 경기가 할수 또 있을 것 남았군요. 네. 크레인즈 팀으로서. 그렇죠. 이제 뭐 친선전이니까 아주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크레인즈 팬분들 입장에서는 한 경기라도 더 보고 싶잖아요. 이제 도쿄로 많이 찾아오실 것 같고요. 4시 반에는 올스타전 그리고 스킬 챌린지 이렇게 이제 꾸며져 있습니다. 네. 뭐 볼거리 자체는 어쨌든 일본에 가시는 분들은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영상으로 중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뭐 올스타 저지도 만들고 신경 좀 썼더라고요. NHL처럼 검은색 저지에다가 로고 검은색 단색으로 그리고 흰색 저지에다가 흰색 로고. 이번에 그럼 기왕이면 아시아리그 8팀에서 다 같이 아시아리그 올스타전 그렇죠. 하지. 근데 이거를 제가 듣기로는 네. 주최 측이 아이스복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아리그가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일본을 이제 좀 겨냥을 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아리그도 물론 이제 아시아리그 팀들이 나가니까 어느 정도 허가를 해주는 딱 그냥 통제. 왜냐면 또 공식적이니까 뭐 심판 정도 보내고 딱 요 정도 느낌으로만 관여를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일본 팀을 이제 유지하는. 그리고 김기성, 김상우 선수는 일본에서도 꽤 인기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초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쉽네요. 이래놓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래놓고 자기네는 쏙 아시아리그 안 한다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건지. 어쨌든 아시아리그 히어로즈 2019 여전히 이 대회 타이틀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만 3월 24일 우리나라 안양알라 일부 선수들도 참가를 한다니까 네, 국내 팬들도 좀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결과를 또 지켜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190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제작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파이널 끝났는데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 회에 보니까 뭐 마지막 회 남겨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제 시즌 1 종료하고요. 네. 다음 시즌 하면 이제 시즌 2 가야죠. 오늘 시즌 제로. 마지막 녹화군요.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하인드넷 190회 이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191회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